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양사 국가시험 문제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양학, 생화학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3회부터 2023년 47회까지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고서 중요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도 함께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양사 합격률 6년간, 그리고 시험 과목, 시험 시간표, 과목별 출제 문항 비율, 그리고 세부 영역별 출제 문항 수, 최근 5년간 세부 영역별 출제 문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6년간 보시다시피 약 한 7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자, 약 70% 합격률이다. 과목은 이와 같이 4과목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시험이 진행됩니다. 1교시 영양학, 생화학 60문항,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60, 합하여 120문항, 시간은 100분입니다. 2교시 식품학, 조리원리 40, 급식위생관계법규 60문항, 100문항으로서 85분. 자, 시간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어떻게 시험에 임하여야 할지를 계산상에 나옵니다. 일단 한 문제당 30초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답안지 마킹,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리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과목별 출제 문항 비율 100% 중에서 영양학 및 생화학이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생애주기 영양학이 약 6% 차지하고 있다. 다음 영역별로, 자, 영양학, 생화학, 생애주기 영양학,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세부 영역에 이와 같이 영양, 대사, 바이타민, 미네랄, 수분, 자, 이 영역별로 보시다시피 매년 출제가 거의 됩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문항도 있습니다. 자, 이 영역 많이 되네요. 탄수화물 대사, 지질 영양, 지질 대사, 지질 영양, 지질 대사 합하면 8문항 정도 됩니다. 탄수화물 영양 대사 합하면 9문항.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7문항. 에너지 대사 3문항. 지용성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합해서 7문항. 미네랄 7문항.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출제되는 영역에서는 비슷하게 매년 비슷한 문제들이, 문항수가 출제되고 있다. 생애주기 영양학 마찬가지 임신수유기 영양이 5문항, 영유아기 4문항, 성인 노인기 영양 3문항. 자, 이렇게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래프로 나타내 보신다면은, 자, 이와 같이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지질 영양 대사, 탄수화물 영양 대사, 바이타민, 미네랄,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영역 골고루 출제가 되어 있다. 그 다음 임신기, 수유기,
영아기, 유아기, 노인, 성인기. 자, 운동과 영양 거의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이제 최근 5년간 세부 영역별로 출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양 섭취 기준 등에 대한 문제가 이와 같이 23년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반응에서 효소 반응에서 Km 값을 구하기 위한 필요한 인자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반응에 대한 문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020년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영양소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해 가지고, 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평균값 표준 편차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실험 연구나 관찰 연구가 있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건강한 사람의 영양소 섭취량을 구한 이런 연구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설정한 섭취 기준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답은 충분 섭취량입니다.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평균값의 2배수의 표준 편차 값을 구해서 더해서 권장 섭취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해뒀습니다. 필요 추정량 이런 용어는 없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존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19세 이상 성인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총 에너지 섭취량의 7% 미만을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영양 성분이 무엇이냐? 답은 이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 자, 지금 이제 이 개요 영역에서 보시면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키워드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영양 섭취 기준입니다. 자, 영양 섭취 기준을 Diet Reference Intake에서 DRI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자, 여기서 평균 필요량이 무엇이냐, 권장 섭취량이 무엇이냐. 자, 이 두 가지는 지금 얘기해서 충분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떤 데이터냐면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 필요량의 중앙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영양 섭취량을 자, 이렇게 작은 순서부터 섭취량이 많은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하겠습니다. 자, 나열을 할 때, 자, 이게 섭취량입니다. 섭취량이. 자,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이 중앙값을 우리가 평균 필요량으로 EAR 평균 필요량으로 잡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이 평균 필요량의 이 중앙값보다 낮은 필요량을 섭취했다면은, 다시 말해서 부족할 위험이 이렇게 높습니다. 부족할 위험이 점차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럼 여기에 중앙값이 지금 얘기하는 평균 필요량, 그리고 이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표준 편차 2배를 더한 값이 지금 얘기하는 권장 섭취량입니다. 자, 권장 섭취량. 그럼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의 권장 섭취량을
평균 필요량에 플러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배를 더한 값이 권장 섭취량이다. 권장 섭취량은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사람이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을 취하더라도 이만큼의 사람은 이만큼의 양은 부족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 부족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약 2.5%. 다시 말해서 권장 섭취량이 97.5%가 충분히 섭취될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이 두 값이 구해지고 만약에 이와 같은 평균 값과 표준 편차가 존재하지 못한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 섭취량이라는 AI adequate intake 평균 필요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 영양 섭취량을 토대로 충분 섭취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영양 섭취했는 양을 토대로 충분 섭취량을 결정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 섭취량은 언제 우리가 기준을 정해두냐. 인체의 건강에 해가 존재한다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경우에 그때 이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섭취 수준을 우리가 상한 섭취량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UL, Tolerable Uptake Intake Level에서 약자로 UL 이렇게 표시합시다.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상한 섭취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한다면은 과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섭취량을 이제 섭취 기준을 설정을 해 둔 항목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표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평균 필요량, 권장, 충분, 상한 섭취량,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섭취량,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적정 비율이 바로 탄수화물, 그 다음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섭취량, 에너지 적정 비율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해서 당류, 그 다음 콜레스테롤, 나트륨, 소듐, 그러는 식염, 나트륨, 이 세 가지가 설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에너지 섭취 추정량,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평균 필요량에 들어있지만 이거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다. 그 다음 2번 마크, 3번 마크에서 0~5개월과 61개월 영아의 경우에는 DHA 단일 성분으로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했다. 여기에 EPA, DHA 넣어둔 경우는 0~5개월과 61개월 영아에 대해서는 단일 성분으로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 3번은 이제 방금 보셨는 이 당류라든지 콜레스테롤, 이 부분에서는 권고치다. 그리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으로 이 기준을 가능하면 지켜주면 좋겠다는 권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좀 더 제가 요약을 한 부분이니까 한번 기억을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균 필요량은 EAR은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 필요량의 중앙값이다. 자, 이 중앙값이기 때문에 50%는 충족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50%는 부족한 값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그마 표준 편차 2배를 해서 권장 섭취량 RI 값을 설정을 했는데 통계적으로는 97.5%가 충족되는 값이다. 그리고 충분 섭취량은 AI라고 평균 필요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연구된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UI라고 약자로 나타내고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기준이다. 자, 그럼 우선 이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이상을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유해한 어떤 데이터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제가 이 굵은 글씨체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번 봅시다. 바이타민에 써 있습니다. 바이타민에 A, D, E 그리고 바이타민 C, 나이아신, 바이타민 B6, 엽산, 자, 이 부분이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네랄에서 보시면은 칼슘, 마그네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식품 외의 급원으로 들어갈 섭취할 때 얘기입니다. 식품에 들어있는 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세레늄, 징크, 아연, 플로르, 불소, 아요딘, 요드, 자, 이런 것들이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미네랄을 일단 보시면은 소디움, 포타슘, 염소, 망간, 크롬, 플로르. 크롬이 이상하게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 이제 봅시다. 에너지에서는 필요 추정량 에너지가 설정되어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 섭취량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수분, 식이섬유, 리노레산, 알파리노렌산, EPA, DHA,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노렌산인데 알파리노렌산, 감마가 아니고 이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나머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설정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충분 섭취량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이타민 D, E, K, 바이오틴, 판토텐산입니다. 나머지 무기질은 보시면은 되겠고, 그러니까 자,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보시고, 그 다음 여기에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무기질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답하시기가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무기질이 뭐냐? 상한 섭취량 이겁니다. 우리 식염 먹잖아요. 소디움
포타슘, 염소, 그리고 크롬이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롬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섭취 기준을 요약한 표입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다 1% 미만. 포화지방산은 자, 성인 경우에서는 자, 여기에 남자 18세까지는 8% 미만, 남녀 18세 미만까지는 남자는 8%, 남녀 다 동의 8%, 그리고 나머지 성인 남녀는 7%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문제에서 뭐였습니까? 성인 이러면서 7% 미만을 물었는 질문이 올해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 전체로는 자, 유아 경우와 유아 1, 2세는 20에서 35%, 나머지는 다 15에서 30%. 자, 15에서 30%. 그 다음 단백질 마찬가지 7에서 20%. 7에서 20%. 그 다음 탄수화물 다 55에서 65%. 55에서 65%.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필요 추정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자, 이렇게 되어서 각 구분. 자, 식이섬유는 충분 섭취량만 설정되어 있다. 탄수화물은 평균과 권장 섭취량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 리노레산, 리노렌산, EPA, DHA, 자, 충분 섭취량 설정되어 있고, EPA, DHA의 경우는 이 영아의 경우에만 설정이 되어 있다. 단백질 충분 섭취량이 0에서 5개월, 영아 경우에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는 이와 같이 플러스 알파 시켜준 값이 설정되어 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효소 반응에서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 Km 값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Km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로 옳게 묶인 것은, 그러니까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자, 답은 기질 농도와 반응 속도만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카엘리스 Km 값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 반응 속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2분의 1 맥시멈에 해당되는 이와 같이 기질 농도 값이 Km 값입니다. 이 Km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반응 속도하고 기질 농도, 이 두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Km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Km 값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 이걸 잠시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m 값이 큰 것이 좋으냐, 작은 것이 좋으냐? 작은 값이 좋습니다. 자,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자, 효소 기질이 결합해서 반응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자, 이때 결합해서 빠르게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듭니다. 자, 이 복합체가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자, 보시면은 이 Kn 값이 크다, 작다. Kn 값이 작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효소와 기질이 효소와 친화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자, 자동차를 가지고 설명을 합시다. 자동차가 자, 처음 출발할 때 속도 나지 않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속도 0km/h. 그런데 이것이 이제 출발해서 속도를 내는데 이 속도가 최대 속도가 만약 100km/h라는 속도가 최대 속도다면은 어떻습니까? 100km/km는 소문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로서 최대 속도의 절반 50km/h의 속도를 내는데 필요한 휘발유는 얼마나 썼느냐 이 얘기입니다. 작은 휘발유를 쓰고 속도를 빠른 속도를 내는 차가 좋은 차입니까? 아니면 많은 연료를 써서 속도를 내는 차가 좋은 차입니까? 당연히 소량의 기름을 쓰고, 자, 이건 기질 농도는 휘발유입니다. 소량의 휘발유를 쓰고도 아주 최대 속도의 절반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차가 연비가 좋은 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Kn 값이 작다는 얘기는 휘발유를 적게 쓰고 속도를 최대 속도의 절반까지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Kn 값이 작은 값이면 좋다. 자, 이 Kn 값을 구할 때 구하는 식이 자, 이렇게. 자, V0는 방금 보셨는 여기에 초기 속도, 반응 속도입니다. 자, 이 Kn 값이 이 V0가 자, 이 Km 값하고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의 기질 농도, 몰 농도 분의 최대 속도의 기질 농도 곱한 값을 나눈 값이 자, 이와 같은 식이 반응 속도 식이 얻어집니다. 그럼 이 반응 속도 식을 이용을 해서 Kn 값이 구하는 값이 자, V 초기 속도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되는 그 농도 값을 우리가 Km이라 했으니까 V0가 2분의 V 맥시멈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자, 기질 농도 최고 속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질 농도 값이 지금 얘기하는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 Km 값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Km 값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초기 농도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될 때의 기질 농도를 Km 값이라 한다. 이건 무엇을 뜻하나? 기질이 효소에 얼마나 쉽게 결합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다시 말해서 연비값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Kn 값이 작을수록 친화도가 크다. 다시 말해서 즉 낮은 기질 농도로도 빠른 반응 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 자동차 연비가 좋은 자동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탄수화물 영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탄수화물 소화 흡수에 대한 문제들이 이와 같이 23년에 한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혈당 조절에 대해서는 23년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탄수화물 생리 기능에도 출제되진 않았고요.
탄수화물 섭취 기준급은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서는 한 문항, 식이섬유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한두 문항씩이 출제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5년치의 각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출제되는 해, 출제되지 않는 해가 이제 구분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출제된 문제들의 키워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출제된 문제가 또 출제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키워드는 꼭 놓치지 말고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에서 능동수송과 반대되는 수동수송이 있습니다. 능동수송에는 제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능동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에너지. 능동수송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ATP 에너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능동수송에 의해 소장 점막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뭐냐? 능동수송으로 흡수되는 소장 점막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흡수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능동수송에 흡수되는 영양소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입니다. 다음 5번 장기간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하는 경우 혈액의 pH가 저하되고 식욕부진,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뭡니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 수준의 문제잖아요. 밥 2공기 드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은 무엇입니까?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담즙산 제흡수도 낮춰주고 혈당 천천히 올려줍니다. 무엇일까요? 답은 펙틴입니다. 글라이코겐, 덱스트린, 글루코사민, 아밀로즈 각각이 어떤 물질들인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번거로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 물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식품화학이나 영양학, 생화학 할 것 없이 이런 영역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올 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펙틴이 어떤 물질이냐? 자, 이걸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갈락투론산 알파 원포 갈락투론산. 갈락투론산이 알파 원포 1,4결합으로 이렇게 포리머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세포벽을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섬유소, 그 다음에 헤미섬유소, 셀룰로즈 얘기입니다. 영어로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를 담고 있는 자, 겔 형태의 다당류를 전체 총칭한 이름이 펙틴입니다. 펙틴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성분은 갈락투론산입니다. 여기에 뭐 어떤 중성당, 람노스, 갈락토스, 아라비노스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친수성입니다.
세포 벽 사이의 중간층에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포 간의 접착에 필요한 중요한 그 식물성 물질입니다. 펙틴입니다. 펙틴. 자, 그래서 1차 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펙틴. 자, 조금 더 보신다면은 앞쪽에 우리가 녹말 구조. 자, 아밀로즈. 자, 아밀로즈 구조입니다. 그다음 이건 셀룰로즈입니다. 아밀로즈는 셀룰로즈와 구조가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셀룰로즈,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 구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생화학 부분에서는 지금 영양학, 생화학 부분에서 다루기보다는 이 식품화학 부분에서 상세히 잘 다뤄진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속에 자, 글라이코겐으로 몸속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자, 글라이코겐이 있고요. 우리가 녹말 전분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분, 글라이코겐, 그 다음 셀룰로즈, 각각이 어떤 구조인가 이걸 여러분 자기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자, 전분 분해 효소에 의해 가지고 앞쪽에 우리가 다 연결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환원성 말단이 있고요. 비환원성 말단이 있습니다. 환원성 말단, 비환원성 말단. 그 다음 이 스타치 전분을 분해를 하는데 분해 효소 알파밀라제, 베타아밀라제, 알파, 베타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분해되어 가지고 덱스트린이 만들어지는지, 덱스트린이 만들어지는 부분까지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가 비환원 말단이고 이게 환원 말단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만들어져서 자, 환원성 말단이 여기 있습니다. 알파 아밀레이즈와 베타 아밀레이즈가 베타 아밀레이즈는 말토즈 형태로 2당류로 절단을 해가지고 냅니다. 알파 아밀레이즈는 이거는 포도당도 만들 수 있고 엿당도 만들고요. 3당류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무작위하게 가수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가수분해 알파 아밀레이즈가 가수분해 시키고 더 이상 시킬 수 없는 부분이 남는 것이 알파 한계 덱스트린입니다. 요 격가지 영역에 남는 부분입니다. 베타 한계 덱스트린 보이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펙틴. 자, 고메톡시 펙틴, 저메톡시 펙틴 이렇게 지금 또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메톡시, 메톡실기가 이 부분이 메톡실기입니다. 메톡실기가 많은 펙틴, 이거는 겔화, 젤리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젤리화 쉽게 됩니다. 그런데 메톡실기가 적은 쪽에는 이와 같이 칼슘 같은 걸 넣으면은 이제 결합이 만들어져서 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젤리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키친키토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미노당입니다. 아미노당 형태를 띠고 있는 키친.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형태를 보셨고 이제 탄수화물 대사입니다. 탄수화물 대사
자, 해당 작용 TCA 사이클 5탄당 인상 경로 지금 두세 문항 매년 출제가 됩니다. 포도당 신생, 당 신생 한두 문제 계속 출제됩니다. 글라이코겐 대사 마찬가지입니다. 갈락토스 대사는 출제 안 되는 해도 이렇게 나타나고 출제되더라도 한 문항. 자, 보시면은 지금 보십시오. 5탄당 인상 경로 지금 TCA 5탄당 인상 경로 거의 대부분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빠뜨리지 마세요. 자, 문제 7번. 자, 지방산 합성이 활발한 조직에서 일어나고 리보스와 NADPH를 생성하는 탄수화물 대사는 리보스 NADPH 그러면 무조건 5탄당 인상 경로입니다. 5탄당 인상 경로. 자, 이 경로 다음 8번 옥살로 아세트산 OAA와 결합해서 TCA회로 시작 물질 시트르산을 만드는 물질은 무엇이냐? 시트르산, 다른 말로 구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아세틸코에입니다. TCA 첫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 문제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부분을 상세한 부분은 아니고 아웃라인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루코즈 포도당입니다. 자, 우리가 포도당이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포 속에서 지금 방금 문제가 이 5탄당 인상 경로를 통해서 5탄당 리보스와 NADPH를 만들어낸다. 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몸에서 글루코즈를 포도당을 몸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저장할 수 있는 소량의 글라이코겐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 글라이코겐을 합성을 해서 소량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 글루코즈가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이제 세포질이 아니고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고요. 아세틸코에이가 이제 이 구연산회로 이걸 TCA 회로라고 합니다. TCA 사이클을 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먹은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아세틸코에이나 피루부산이나 들어가서 TCA 사이클을 같이 돕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대사 과정에 이 부분이 큰 아웃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 그림에서 잠시 설명을 좀 더 하고 갑시다. 자, 자, 여기에서 그럼 지금 방금 얘기했는 자, 문제를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TCA 사이클의 문제가 해당 과정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TCA 사이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포도당이 피루부산까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글루코즈가 피루부산 만들어지는 해당 과정이라 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이 10단계 반응을 거쳐서 진행합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두십시다. 자,
그리고 5탄당 인상 경로 그러는 거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글루코즈 포도당입니다. 자, 포도당으로 우리가 포도당이 피루부산까지 가는 경로가 지금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먹은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분해되어서 포도당은 포도당길로, 과당은 과당길로 들어가서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 글라이코겐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 경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유, 갈락토즈, 우유에서 들어온 갈락토즈는 이와 같은 길을 따라서 또 들어옵니다. 그냥 공통 경로입니다. 그 다음 또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이 코리회로라고 하는 코리회로를 제가 여기에 그렸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근육을 격렬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여기에 피루부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던 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젖산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 젖산은 이제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원인 물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젖산이 근육 속에 남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에 가서 젖산이 다시 피루부산으로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당 신생 과정을 거쳐서 근육통을 일으키는 젖산을 이와 같이 간으로 보내서 당 신생 회로로 돌립니다. 이 회로가 지금 얘기하는 코리회로라고 이름을 부르는 코리회로 지금 하나 났습니다. 그 다음 코리회로 이외에 우리가 만약에 자, 근육에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자, 이때는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자, 이 피루부산하고 자, 이 근육에서 나온 자, 질소, 암모니아 이 질소가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이 질소가 글루탐산이 만들어지고 자, 피루부산과 반응해서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에 의해서 알라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알라닌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옵니다. 그래서 알라닌은 다시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ALT 다른 말로 글루탐산 알파 키토 그루타르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ALT, AST 간 기능을 나타내는 효소 수치가 나오죠. 옛날에는 GOT, GPT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암모늄 이온은 요소 회로로 들어가서 요소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자, 이 회로를 같이 코리 회로와 알라닌 회로를 같이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자, 보시고 자, 이 그래프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쪽에서 해당 과정에 피루부산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루부산이 자, 젖산으로 화해 가지고 이 젖산이 코리회로로 통해서 간으로 가서 당 신생에 이용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 피루부산이 자, 시트레이트의 구연산입니다. 방금 얘기했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뀌어지고 아세틸코에이가 옥살로 아세테이트 OAA와 반응을 해서 구연산이 만들어집니다. 방금 보셨는 앞쪽에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은 5탄당 인상 경로도 있고요. 해당 과정 설명이 되고 그 다음 구연산 회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소 회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자, 지방, 중성 지방들이 분해 합성되는 그 과정. 아미노산이 분해 합성되는 대사 과정. 자, 이 과정이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구연산 회로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한 부분 한 부분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한 영양 성분에 대한 밑바탕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프네프린, 글루카곤, 갑상샘 호르몬이 공통으로 촉진하는 대사는 뭐냐? 자, 공통으로 촉진하는 대사. 당을 만들어내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당신생입니다. 당신생. 자, 이 호르몬들이 각각의 이 당신생을 촉진시킵니다. 다음 10번 문제. 포도당 1인산과 반응해서 글라이코겐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은 무엇이냐? 자, UTP. 자, 조금 지금은 그냥 UTP 그러시면서 기억을 좀 하십시다. 다음, 인슐린이 촉진하는 대사는 글라이코겐 합성입니다. 12번, 선천적으로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핍된 효소, 그러니까 젖당이잖아요. 유자, 락테이스입니다. 유당. 다음, 지질 영양입니다. 지질 소화 흡수 거의 한 문항씩 출제됩니다. 지질 운반 출제되지 않은 해가 많고, 지질 생리적 기능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지질 섭취 급원, 섭취 관련 문제 한두 문항 섭취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담즙3년 22년도 나오고 23년도 나오고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EPA, DHA, HDL 거의 매년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키워드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13번, 지방 소화에 필요한 효소. 담즙3년 거의 이름만 봐도 여러분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4번, 말초 조직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서 동맥경화 발생 위험을 낮추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HDL. 이것도 거의 상식 수준의 문제입니다. 다음 15번, 아이코사노이드로 전환될 수 있는 지방산. 아이코사 그러면 탄소 20개짜리입니다. 탄소 20개짜리로 전환될 수 있는 지방산은 답은 EPA, 아라키돈산. 16. 들기름, 콩기름이 들어있으며 섭취 부족 시 성장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자, 여기 보시면은 리노렌산이 있고 알파 리노렌산이 있잖아요.
문제 같으면 그냥 알파리노렌산 아니면은 감마리노렌산 들어보셨죠? 감마리노렌산 시중에 많이 팔고 있죠. 리노레산과 알파리노렌산이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냥 리노렌산, 알파리노렌산 이거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감마리노렌산을 하나 더 넣었어도 괜찮은 문제가 될 뻔했죠. 뭐 그렇게 넣는다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 같으면 이 같은 말이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 답이다 그러는 거 알잖아요. 네, 다음 지질대사입니다. 중성지방대사, 자 거의 한 문항씩은 출제되고 아주 많이 출제된 해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케톤체, 콜레스테롤 대사, 다음 섭취 기준, 급원, 지질, 섭취 문제 관련 한두 문항은 꼭 출제됩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하죠. 맞죠? 17번 지방산 베타산화를 촉진하는 것은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촉진한다. 그래 다시 말해서 지방산을 빨리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방산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조건에서는 결국에 뭡니까?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지방산, 베타산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베타산화는 이제 지방산에서 에너지를 얻는 형태입니다. 자, 답은 이겁니다.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케톤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케톤체가 왜 만들어지느냐? 포도당이 없습니다. 당을 써야 되는데 포도당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상 상황에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쪽이 바로 신경조직입니다. 뇌, 그 다음 혈액 속의 적혈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포도당이 없습니다. 그럼 비상식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케톤체입니다. 그래서 케톤체 나오면은 기아시, 뭐 뇌 신경이라든지 이 신경조직 혹은 적혈구 조직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9번 성호르몬 전구체가 되는 것은 뭐냐?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생합성 과정의 속도 조절 효소가 뭐냐? 조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맞추기 힘드신 정도 문제입니다만은 답은 HMG 코에이 환원 효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생합성 이 문제를 이제 전체 대사 메커니즘을 또 봐야 됩니다. 자, 이 상세한 부분은 후에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들기름, 콩기름에 들어있으며 섭취 시 성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알파리노렌산. 이거 같은 문제를 두 번 했네요. 네, 그 다음 단백질 영양입니다. 자, 단백질 소화 흡수 그 출제되지 않다가 한 문항이 작년에 출제됐고 단백질 생리 기능 출제되는 해, 안 되는 해, 들쑥 날쑥 단백질 질평가도 뭐 한 문항 정도는 출제된다. 단백질 급원 섭취 관련 문제 두 문항 출제 안 되다가 한 문항.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22번
단백질 소화 과정에서 트립시노겐을 활성화하는 것은 뭐냐? 엔테로키네이즈이다. 23번 동물성 단백질 장기간 과잉 섭취했을 때에 체내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 자, 칼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칼슘 배설을. 자, 다음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부분입니다. 자, 대사 부분이 자, 아미노산 대사 두 문항에서 네 문항까지 이렇게 매년 출제됩니다. 질소 배설 작년 세 문항 출제됐습니다. 핵산 한 문항 자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영역에 들어오니까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나 한 5년치를 보시면은 여러분 키워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사는 자, 아미노기를 근육에서 간으로 운반한다. 그 다음 간에서 당 신생으로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에 운반한다. 앞쪽에 보셨죠. 알라닌 회로 보셨죠. 알라닌 회로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사는 알라닌 회로. 자, 알라닌 회로를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글루탐산의 질소를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에 의해서 피루부산이 알라닌으로 바뀌어져서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ALT 효소에 의해서 피루부산이 되고 암모늄 이온은 요소 회로로 진행된다. 자, 알라닌 회로이다. 자, 이걸 설명을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갑시다. 자, 피루부산이 알라닌으로 만들어지고 자, 이것이 이제 근육 속에서 만들어졌는 걸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운반됐습니다. 간에 온 알라닌이 이제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지고 유레아 요소로 질소 성분 제거가 될 때 4몰 ATP가 필요했다. 그리고 나서 자, 피루부산이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당 신생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6ATP가 소비됩니다. 6ATP 에너지 소비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이제 세포로 갑니다. 세포에 가서 포도당이 피루부산 만들어질 때 EATP 글라이콜리시스 해당 과정 뜻입니다. EATP 만들어집니다. EATP 만들어지고 이 피루부산이 더 이상 TCA 사이클을 돌지 못하면은 근육 속에서 바로 젖산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젖산이 다시 혈액을 타고 간으로 온 자, 요 회로가 코리 회로. 앞쪽에 보셨죠? 우리 제가 설명을 했잖아. 코리 회로입니다. 코리 회로를 타고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우리 몸이 이렇게 근육, 혈액을 통해서 간에서 당, 새로 포도당 만들어서 혈액으로 공급해서 뇌로도 보내고 근육으로도 보내고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자, 격가지 아미노산. 격가지 아미노산은 어떤 것이냐? 자, 답은 아이소류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탄 CH, 이 격가지가 나 있죠. 여기도 격가지가 나와 있죠. 여기도 이렇게 격가지가 나와 있죠.
요 세 개, 바린, 루신, 아이소루신, 요 격까지 요 세 개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6개 중에 요 격가지 아미노산이 왜 근육에서요, 근육 만들 때도 격가지 아미노산 필요하고, 근육 단백질이 분해될 때, 그때도 격가지 아미노산이 많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26번. 아미노산과 그 아미노산이 생성되는 물질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자, 세로토닌, 멜라토닌, 자, 나이아신까지도 만들어집니다. 트립토판으로부터. 트립토판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자, 여기 멜라닌도 보이고, 멜라닌도, 세로토닌도 보이고, 그렇죠. 자, 트립토판으로부터 이와 같이, 자, 요 물질이, 여기에서 이 물질이 바뀌어지는 요 물질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에서 더 이제 물질이 여기에 NH2 아민기에 CH3CO 카복실기가 결합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세로토닌,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나이아신까지 세로토닌의 트립토판에서 나이아신까지 만들어집니다. 나이아신. 자,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질소 균형에서 질소 배설이 섭취량보다 작은 경우, 그 질소 섭취량보다 배설량이 적다. 그러면 이제 질소가 몸에 축적이 됩니다. 질소가 축적된다는, 질소량이 축적된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늘어난다. 근육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기 얘기입니다. 성장기. 너무나 쉽죠? 그 다음 28. 체내 아미노산 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다른 건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보시고. 자, 체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과 식사로 섭취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필요한 분해된 아미노산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포질에서 요소회로 중간 물질의 아미노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 이 문제 또 대사 쪽을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문제인데, 답은 아스파르트산입니다. 아스파르트산. 조금 이따 한번 봅시다. 자, 인체 퓨린의 최종 대사 산물이 뭐냐? 요산입니다. 요산이 많이 결정이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할 때, 그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 자, 방금 문제 보셨죠? 자, 세포질에서 요소회로 중간 물질에 아미노기를 제공하는 물질이 뭐냐? 이겁니다. 좀 복잡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옥살로아세트산이 글루탐산 반응해서 알파 키토 글루타로산이 되면서 아스파르트산이 만들어지고, 이 아스파르트산이, 자,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 이중막, 내막, 외막 보이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자, 만들어진 이 아스파르트산이 여기 세포질로 와서, 아스파르트산이 시트루린과 ATP 에너지 받아가지고 아스파르트산이 알기노 숙신산이 만들어지면서 푸마르산, 그 다음 오르니틴 되면서 유레아 요소가 소변으로 만들어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아스파르트산. 자, 조금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셨듯이
알라닌 회로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미노산, 우리가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자, 아미노산에서 이 질소를 어떻게 우리 몸에서 대사가 진행되느냐. 그 첫 번째가 자, 대부분 조직에서 발생하는데 글루타민 합성 효소에 의해서 암모니아와 글루탐산이 결합해서 글루타민을 만들어서 대사하는 첫 번째 대사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육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앞쪽에 봤듯이 피루부산의 아미노 전이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라닌을 만들고 알라닌이 간으로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으로 운반돼서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ALT라고 그러는 효소에 의해서 피루부산으로 전환됩니다. 자, 이 아미노 단백질 분해, 아미노산 분해, 암모니아 운반, 자, 이 메커니즘은 이번 기회에 꼭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ALT, AST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알라닌 아미노 전이 요소 ALT,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다른 말로 GPT라고 이름을 옛날에 GPT라고 부르는 효소 이름입니다. 자, ALT 수치는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세포 파괴 시에 혈중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간 담도 질환의 유력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간염 발견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검사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AST는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GOT라고 이름을 부르는 옛날에 부르던 이름입니다. 자, 이거는 간 외에도 심장, 콩팥, 뇌, 근육 등에도 존재합니다. AST는. 그러니까 간에 특이하게 지표로 볼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AST 수치는 간에도 존재를 하지만은 이제 다른 쪽에서도 심장, 콩팥, 뇌, 근육 이런 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AST 수치가 높다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은 어렵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에너지 대사입니다. 자, 에너지 대사가 에너지 섭취 기준, 에너지 섭취 관련 문제가 두세 문항씩 매년 출제됐습니다. 다음 알코올 대사들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 식사성 발열 효과 설명을 해주세요. 식사성 발열 효과가 뭐냐? 답은 5번입니다. 식품 섭취에 따른 영양소 소화, 흡수,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약 한 10%입니다. 20%가 아니고 10% 정도. 다음 32. 기초대사량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은 높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근육량 늘려라. 근육량 늘려라. 33. 알코올 대사 중간 산물로 숙취 원인이 되는 물질 아세탈데하이드. 이건 기본적인 상식 문제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다음 지용성 바이타민 자, 두세 문항 매년 출제됩니다. 그 다음 그 연도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자, 심한 편이다. 보시고
바이타민 D 결핍 시 나타나는 변화는 바이타민 D 하면은 뭐 칼슘과 관련돼 있고 골격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격 석회화 감소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바이타민은 시각 기능을 유지한다. 세포 분화에 관여한다.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 답은 시각 그런 바이타민 A. 바이타민 A. 바이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은 뭐냐? 답은 시금치. 시금치. 자, 수용성 바이타민 거의 두세 문항 매번 출제가 됩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춤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바이타민은 뭐냐? 엽산, 포릭 애시드, 엽산. 코엔자임 A와 아실기 운반 단백질을 구성하는 바이타민은 무엇이냐? 답은 판토텐산입니다. 자, 이건 좀 보시면은 좋겠네요. 자, 다음 앞쪽에서 언급했습니다. 아미노산에서 전환될 수 있는 바이타민은 나이아신이 트립토판으로부터 나이아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아신 앞쪽에 자, 나이아신 자, 이게 어떻게 트립토판으로부터 이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앞쪽에 제가 세로토닌, 멜라토닌도 트립토판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설명한 부분이 한 번 더 언급됐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영양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체내 에너지 대사에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열에 안정하지만 자외선에 약하다. 결핍 시 구순염, 설염, 피부염 등이 발생된다. 자, 바이타민 B2입니다. 다른 말로 리보플라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우유입니다. 우유입니다. 자, 리보플라빈 구조식은 보시면 자, 이렇게 리보플라빈 부족으로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자, 주요 원인은 잘못된 식생활이다. 이렇게 자,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리보플라빈이 포함된 뭐 식류, 육류, 달걀, 우유, 치즈, 요구르트, 잎채소, 통곡식 뭐 안 들어 있는데 없다시피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리보플라빈이 수용성입니다. 체내에 축적될 수 없습니다. 매일 필요한 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간 이상이나 약물 부작용 등 원인으로 리보플라빈 부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리보플라빈이 부족하면 아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성장 정지, 조기 노화, 각막염, 피부염, 탈모, 설염, 구강염, 구내염, 인후통, 위장장애, 눈충혈장애 등. 자, 이렇게 그야말로 식생활 자체가 잘못될 정도로 부족했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 다량 무기질, 미네랄도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 세부 영역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봅시다. 삼투압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세포 외액의 주요 양이요. 세포 외액이라는 얘기는 세포 내에게는 포타슘이 많습니다. 세포 외액은 대표적으로 혈액입니다. 자, 세포 외액의 주요 양이온은 그리고 뭐 수분 균형,
조절, 삼투압.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의 상식 수준에서도 나트륨, 소듐입니다. 그 다음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을 때 뼈에서 칼슘 용출을 막고 소변으로 배설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요. 뼈에서 용출되는 건 막아줘야 혈액 중으로 계속 들어오질 않겠죠.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은 소변으로 빨리 배설을 시켜줘야 되는, 자, 이걸 배설 촉진하는 호르몬은 칼시토닌입니다. 칼시토닌.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류는 뭐냐? 엽채류, 녹색 띄고 있는 클로로필, 그래, 녹색 속에 거기에 마그네슘 다 결합되어 있잖아요. 네. 이건 상식 수준이었다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미량 무기질, 자, 이렇게 뭐 한두 세 문항까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체내 산화환원 반응에 필수적인 글루타치온을 구성하는 물질은,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잘못됐습니까? 글루타치온을 구성하는 물질. 답을 자, 제가 문제를 다 기록을 못했었네요. 자, 맞습니까? 자, 산화환원 반응의 필수적인 글루타치온을 구성하는 무기물질은, 무기물질 맞습니다. 자, 글루타치온 여기서 보십시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외에 무기물질이 들어있는 게 보입니까? 여기에 SH, 사이올기가 보이죠. 여기에 황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SH, 이걸 사이올 혹은 티올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OH를 알코올기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와 같이 SH, 사이올기입니다. 사이올기에.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글루타치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여기에 감마 글루탐산, 그 다음에 시스테인, 글라이신, 이 세 개의 아미노산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 개 아미노산이. 자, 요 영역이 지금 얘기하는 요 영역이 감마 글루탐산 영역이고요. 요 영역이 글라이신이고, 요 영역이 SH 사이올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테인입니다. 시스테인. 그러니까 시스테인이 함황아미노산이다. 이 문제를 물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뭐 글루타사이온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GSH 여기 사이올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져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균류, 일부 세균, 고균 여기서도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항산화제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자유라디칼 과산화물, 지질과산화물, 중금속 같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주요 성분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글루타치온 기능성 식품으로 뭐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러는 경우도 있죠. 자, 다음.
크롬 기능으로 옳은 것은 크롬 기능. 답은 인슐린 작용 활성화 크롬 기능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무기죠. 체내 대사율 조절, 성장 발달 관여, 체온 조절, 그러니까 열을 내는 체온 조절, 해주류 해산물의 풍부하다. 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요도 이외에는 없지요. 요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내 대사율을 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는 요도가 다 필요합니다. 다음 비햄철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할 때 비햄철 흡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은 뭐냐? 철이 흡수되기 쉽도록 해주려면은 철이 이온화돼 가지고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레몬즙 같은 이와 같은 유기산 종류. 자, 좋습니다. 다음 수분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